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 임산부이자 미용하는 의사, 약사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에 흔한 피부 변화 중 하나죠. 여드름의 치료와 관리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임산부 여드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호르몬이죠. 임신을 하면 여드름이 악화되는 시기도 있고 좋아지는 시기도 있어요.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아지는 임신 초기에는 대부분 여드름이 악화됩니다. 평소에 생리 전 증후군으로 뾰루지가 났었던 분들이 이 시기에 마음고생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에스트로겐 농도가 우세해지는 임신 중기엔 여드름이 호전되고 피부에 광이 나는 경험도 가능합니다. 여드름 치료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드름 치료는 크게 4종류인데요. 먹는 약, 바르는 약, 레이저, 피부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먹는 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산부 여드름에 먹는 약은 없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소티논, 로아큐탄으로 대표되는 레티노이드 성분 경구복용제는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효과 좋은 여드름 치료제죠. 그런데 이 성분은 태아기형을 확실히 유발하는 걸로 밝혀져서 FDA 카테고리 X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즉 임산부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미노신 등으로 알려진 테트라사이클린 성분의 경구복용제도 태아의 치아와 골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안 됩니다. 에리스로마이진 성분의 항생제가 카테고리 B 등급으로 필요시 사용해 볼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시판 중인 약물이 없는 상태예요. 경제성이 없어서 제약회사에서 약물 생산을 중단해 버렸거든요. 그러니 임산부 여드름에는 먹는 약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르는 약인데요. 스티바에이, 디페린겔, 아크리프와 같은 바르는 레티노이드는 각각 카테고리 C, X 등급입니다. 카테고리 C 등급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태아 기형이 확인되었다는 건데요. 한국 식약처에서도 그래서 임산부 처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전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신 여드름 상태에 따라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외용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면포, 화이트헤드 정도의 비염증성 여드름에는 아질라익 엑시드라고 하는 성분의 바르는 각질 용해제, 항균제가 유일하게 카테고리 B에 속합니다. 아젤리아 크림, 아젤린, 우무나 크림 등이 있고요.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후기에 발라 여드름 후 착색을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카테고리 C로 분류되긴 하나 임산부에게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진 벤조일 퍼록사이드 살균제도 있는데 벤작 에이시겔, 파티마겔 등이 있고요. 다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붉어지고 진행이 많이 된 염증성 여드름에는 클린다마이신 성분의 바르는 항생제가 카테고리 B 등급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크레오신 T, 듀오크린 등이 있고요. 앞서 언급한 벤조일 퍼록사이드와의 복합제인 듀아겔도 좋습니다. 모두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리스로마이진 성분의 외용제도 안전한 임산부 사용이 가능했으나 마찬가지로 국내에선 현재 모두 생산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치료법은 여드름 레이저인데요. 네오빔, 스무스빔 등으로 알려진 여드름 레이저는 물과 지방의 특이적으로 흡수도가 높은 1450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인데 진피 하부 그리고 피지샘 깊이까지 도달이 가능한 파장대예요. 피지샘이 특이적으로 흡수돼서 피지샘을 위축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좀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서 레이징할 때 그 열감으로 인한 통증과 긴장을 유발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안정기에 접어든 임산부인데 피부 번들거림이 너무 심한데 결혼식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해드립니다. 효과는 정말 좋거든요. 네 번째로 피부 관리. 압출과 가벼운 필링 관리는 마음 편히 받으셔도 됩니다. 흔히 약한 필링으로 분류되는 AHA, PHA 필링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BAHA 일종인 살리실릭 엑시드의 경우에 농도가 2%를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연구도 있지만 원미리는 카테고리 C 등급이고 또 임신 후기에 이제 넓은 면적에 사용되어서 태아 기형을 일으킨 케이스 보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의 피부 장벽 손상 여부, 또 약물을 도포하는 시간, 그리고 바르는 면적 등에 따라서 농도를 완벽히 조절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살리실릭 엑시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4가지 임산부 여드름 치료법 외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생활습관 조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안 잘하기, 수면의 질 높이기, 심신의 안정을 취하기와 같이 당연한 것들 외에 저는 2가지를 더 강조드리는데요. 베갯잎 세척 자주 하기와 식습관 조절입니다. 우리 임산부들은 배가 불러올수록 바로 누워 자기가 힘드시잖아요. 옆으로 돌아 누워 자게 되고
피지분비물과 백엔잎의 먼지가 계속 얼굴에 묻게 되죠. 백엔잎을 자주 세척하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엔 베개에 타월을 깔고 매일 교체합니다. 두 번째로 단당류 밀가루 자제하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저도 내가 아니라 아기가 먹고 싶은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단당류 밀가루에 손이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를 느끼는 임산부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단당류와 밀가루는 염증을 잘 일으키니까 여드름 치료 예방을 위해서는 꼭 절제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임산부 여드름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치료 관리법을 소개해봤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만날 설렘과 기대감과는 별개로 급변하는 피부 컨디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우리 산모들의 숙명적 고민임을 느끼는데요. 안전한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범주 내에서 잘 관리하시면서 중요한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는 만삭 임산부로서 산모분들의 고민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튼살이 고민인 임산부들이시죠? 출산 전, 출산 후 두 번에 걸쳐 임산부 튼살 치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튼살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핵심은 피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하 진피층의 탄력 섬유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 탄력 섬유가 찢어지고 혈관이 늘어나는 겁니다. 튼살은 두 종류가 있어요. 붉은 튼살, 하얀 튼살 이렇게 나뉘고요. 치료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에 탄력 섬유가 찢어지고 혈관이 이완되어 염증, 불금증, 가려움증이 있는 게 붉은 튼살입니다. 후기에 색소가 사라지고 피부가 위축된 채 고착화된 흉터, 반응을 흰 튼살이라고 합니다. 출산 전 임산부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붉은 튼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체중 조절. 제가 임신을 2번 겪어본 바 임신 극초기를 제외하고 임산부가 눅눅, 그러니까 안정만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적당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날마다 본인 체중을 기록하며 내 체중이 주수별 평균치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관리해주세요. 두 번째로 효과가 입증된 튼살 크림 바르기. 시중에 튼살 크림 종류가 정말 많죠. 바르면 튼살을 예방, 치료해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 그 많은 제품 중에 효과가 입증된 건 극소수이고요. 대개 유효 성분을 포함해 성분 구성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튼살 예방 목적의 제품인 만큼 저는 확실하게 논문으로 리뷰돼서 그 효능 판정이 언급된 성분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트레티노인. 세부 기전은 정확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파이브로블라스트, 즉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붉은 튼살 치료에는 효과적이고요. 흰 튼살엔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비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A 유도체는 태아 기형을 유발한다고 확실히 밝혀진 만큼 임산부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경구용 레티노이드가 카테고리 X로 임부금기가 맞고요. 도포용 레티노이드는 카테고리 C 등급으로 상대적으로는 안전하다곤 하나 피부 장벽 손상, 고농도 노출 등의 이유로 최근 한국 식약처에서도 임산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로 마데카수사이드.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유효 성분으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해서 세포 증식을 유도하고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억제해줍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의 튼살 치료 효능 입증 논문에 쓰인 제품은 이것인데요. 위 제품의 직구가 번거롭다면 우리나라 국민 아이템이죠. 마데카소를 발라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흔히 튼살 크림 성분으로 많이 쓰이는 올리브오일, 아몬드오일, 코코아버터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논문을 제가 본 것만도 2개인데 이걸 굳이 왜 돈 들여서 출판했나 의문이긴 하지만 소비자로서는 룰아웃 정보를 제공해주어 고마운 자료입니다. 세 번째로 켈로코트 연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튼살 크림에 사용되는 싱클레어사의 켈로코트 연고입니다. 원래 수두, 여드름, 튼살의 위축성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인데 초기에 붉은 튼살에 6주간 발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직 검사 등을 토대로 제대로 비교한 연구가 있었어요. 대조군은 존슨앤존슨 일반 로션이고요. 결론은 6주간 꾸준히 발랐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붉은 튼살이 호전이 되었다. 그런데 켈로코트를 썼을 때가 콜라겐이 약간 더 많아지고 색소 침착이 훨씬 덜 했다입니다.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6주간 매일 켈로코트 바른 뒤의 사진인데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죠? 이 정도 효과라면 저는 매일 노력해봄직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출산 전에 해볼 수 있는 흰 튼살 치료법. 흰 튼살은 초기 튼살 발생 후에 보통 1년 뒤에 남는 반응이거든요. 즉 흉터이죠. 그래서 이번 임신이 원인이 아니라 성장기 혹은 이전 급진살의 결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튼살이 생겼던 사람은 임신 중에도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셔야겠고요. 크게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적당한 속도로 체중이 늘도록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 효과가 입증된 성분의 튼살 크림을 매일 마사지하여 바르기입니다. 예방 효과가 입증된 성분은 히알루로닉 액시드이거든요. 피부가 늘어나는 물리적 힘에 저항하는 텐사일 레지던스, 그러니까 긴장 저항을 좀 늘려주는 효과를 주는데요. 사실 성분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마사지입니다. 왜 마사지? 자꾸 마사지를 강조하느냐. 튼살 예방 목적의 특정 성분 효과를 입증하려고 설계된 몇몇 연구 중에서 엉뚱하게도 사실은 이 성분 때문이 아니라 마사지 덕일 수도 있으니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며 마무리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몬드 오일을 마사지하여 바름, 아몬드 오일만 바름, 아무것도 안 바름, 이 세 그룹을 비교한 실험이 있었어요. 오일을 마사지하여 바른 경우는 튼살이 20%에서 생겼고 오일만 바른 경우는 38.8%, 아무것도 안 바른 경우 41.2%로 튼살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오일 성분보다는 마사지가 예방의 관건인 것으로 결론이 났던 연구입니다. 즉 튼살 예방을 위해선 성분도 중요하지만 꼭 마사지해서 이렇게 바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좀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 출산 후로 흰 튼살 치료를 미루기입니다. 흰 튼살은 흉터 치료에 준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침습적, 비침습적 치료들이 필요하고 통증이 좀 심해요. 따라서 마취크림을 도포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바르는 마취크림 성분은 수유부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건강한 출산을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치료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출산이라서인지 신생아 육아에 대한 부담보다는 오히려 저의 안티에이징에 신경이 쓰이는데요. 오늘은 저의 출산 후 시술 계획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임신 중이라 참고 있는 시술 3개는 바로 목주름, 손주름, 앞광대 볼륨 시술입니다. 첫 번째, 목주름. 제 목주름은 사실 20대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첫째를 낳고 현재는 첫째와 함께 자는데 자다가 엄마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옆으로 돌아 누워 자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 최근 몇 년간 가로주름이 좀 심해졌어요. 임신 중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제 하관 라인도 둔탁해지고 이중턱살도 거슬리네요. 이렇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땐 이중턱 턱라인 실리프팅으로 라인을 개선함과 동시에 이렇게 목 피부를 리프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주름은 타이트닝 레이저와 필러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손주름. 저는 평소에 손주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핸드팩을 자주 사용하고 손등 잔주름을 타이트닝 레이저로 관리를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정맥 라인이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임신 중이라서 참고 있지만 출산 후에 필러와 콜라겐 부스터로 손등 볼륨을 좀 채워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앞광대 볼륨 개선. 저는 얼굴 중안면의 자연스러운 볼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부드럽고 귀한 인상을 만드는 포인트라 생각하고 필요한 분께는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보통 만족도는 100% 이상이에요. 그런데 현재 제 앞광대가 좀 납작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넣었던 콜라겐 부스터가 남아있는 상태로 아주 약간의 볼륨만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주 약간의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할 때에는 제가 사용하는 건 녹는 PDO실 중에서 볼륨실에 속하는 캐번실인데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유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팔자주름도 일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아이를 만나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 엄마가 된다는 설레임과는 별개로 여자로서의 나를 되찾고픈 마음도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속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모두들 건강한 출산과 아름다움,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기를 위해 조심할 게 많았던 지난 9개월이 참 길게 느껴지는데요. 같은 마음이실 임산부분들을 위해 오늘은 임산부가 피해야 할 연고, 화장품 성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연고 성분, 연고와 화장품에 동시에 사용되는 성분.
화장품 성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먼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연고리는 대부분이 주의를 요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임산부의 안전한지 여부를 카테고리 A부터 X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눠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전체 의약품의 90%는 아직 실험조차도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어요. 꼭 처방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연고들도 모두 의약품이거든요. 막연히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임신 중에는 약국 연고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해주세요. 예를 들어 리로맥스 같이 일상에서 흔히 바르던 스테로이드 연고들 대부분은 미국 FDA 카테고리 C 등급 이상입니다. 후시딘, 박트로반과 같은 항생제는 보수적인 국내 식약처에선 인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사용했다 하더라도 특히 임신 초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의사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의약품과 화장품에 동시에 포함된 성분으로 하이드로퀴논과 레티노이드를 피해주세요. 먼저 하이드로퀴논은 대표적인 미백 성분이죠. 기미 잡티 개선 목적으로 저는 프리루스트라 크림을 자주 처방해 왔는데요. 임산부 그리고 임신 계획 중인 분들에게 처방해드리지 않습니다. 임산부 사용 시 이상 없음을 밝힌 연구가 딱 한 개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소규모 연구이고 이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피부 흡수로 인한 전신 이행률이 35에서 4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임산부에겐 안전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게다가 매일 바르게 되잖아요. 따라서 위 제품들을 쓰고 계셨다면 멈춰주셔야 돼요. 국내 화장품에선 하이드로퀴논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성분은 미국 화장품의 경우에 2%까지는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다 해서 해외 직구 미백 제품을 사용 중이셨다면 성분을 확인해 보시고 멈춰주세요. 대체할 만한 안전한 미백 성분으로 알부틴,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 비타민 C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르는 레티노이드가 중요한데요. 초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레티노익산의 기형아 사례 보고가 22년도 기준 5케이스 정도가 있었어요. 반대로 기형아 발생이 없었다, 괜찮았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장기간의 대규모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미 기형아 보고가 있는 만큼 쉽지가 않겠죠. 스티바에이, 디페린겔, 아클리프를 기존의 여드름 치료약으로 잘 사용했더라도 일단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멈추셔야겠습니다. 그럼 내 여드름은 이제 어떡하나 걱정이실 텐데 임산부 여드름에 쓸 수 있는 의약품도 있습니다. 제가 임산부 여드름 치료법을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화장품의 범주에서는 레티노익산의 전구체인 레티날, 레티놀 성분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니 멈춰주시고요. 이를 대체할 만한 좋은 성분으로 바쿠치올 성분을 추천합니다. 저도 임신 중엔 바쿠치올 크림으로 옮겨왔어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성분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의약품처럼 카테고리가 나뉘어진 바는 없지만 주의를 요하는 화장품 성분들은 이러합니다. 미백 성분의 코직 엑시드, 주름 개선 성분인 레티놀, 레티날, 각질 용해 성분인 살리실릭 엑시드 2% 이상,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옥시벤존, 벤조페논, 또 데오드란트 성분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방부제 성분인 포르말데하이드, 페녹시에탄올, 파라벤입니다. 또 염색약, 네일 제품에 포함된 톨루엔, 왁싱 제품에 포함된 치오글라이콜릭 엑시드도 기형아 보고가 있고요. 보톡스 필러는 FDA 카테고리 C 등급에 해당하니 미용시술도 되도록 참아주세요. 임산부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많죠. 다행인 것은 2008년도부터 국내에도 화장품 전 성분 표기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동안 잘 쓰던 화장품이라도 임신 중에 피해야 할 성분은 없는지 꼭 유해 성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장품 전 성분의 유해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2가지 사이트를 참고하는데요. 화해 어플은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뜻으로 국내 제품을 거의 대부분 소개하고 있고요. EWG's 스킨딥은 해외 제품을 찾아볼 때 사용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와주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가려야 할 게 많아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바르는 제품인 만큼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된 순한 제품으로 스킨케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엔 제가 임신 중 사용했던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